퇴직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35년 동안 나를 깨우던 그 소리가 멈추니 방 안 공기가 낯설게 들렸다. 창문을 열자 논두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얇은 커튼을 밀었다. 먼 동네 초등학교 종이 울리는 소리, 시장 쪽에서 분주하게 트럭이 들어오는 소리, 버스가 커브를 돌 때 내는 낮은 굉음이 먼 산처럼 깔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부터는 이 소리가 내 출근 종이겠지. 부엌에 내려가 물을 한 잔 들이켰다. 컵 바닥이 식탁에 부딪히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다. 아내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있었다. 노른자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오늘은 뭐 해요? 글쎄, 동네나 한 바퀴. 그래요?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해요. 아내는 말수가 적고 실속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가 위로 같기도 하고 숙제 같기도 했다. 더 이상 내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확인시켜주는 말. 식탁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아 벽시계를 오래 보았다. 회사에서는 시간을 늘 쪼개 써야 했다. 아침 회의, 창구 점검, 점심 약속, 대출 상담, 마감 결제. 이제는 시간 전체가 통째로 내 앞에 놓여 있었고, 그래서 더 막막했다. 달걀을 자르다가 젓가락이 공중에 멈췄다. 어제 받은 꽃다발이 떠올랐다. 박수 소리, 정답 같은 인사, 사진 찍자고 다가오던 후배들. 순간마다 고개를 숙였지만 그 인사들이 품에 안기지는 않았다. 마음 어딘가에 문이 하나 닫힌 채로 행사만 끝냈다. 방에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줄무늬 셔츠, 하늘색 셔츠, 회색 셔츠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넥타이 칸 한쪽에는 승진할 때 받았던 남색 타이가 있었다. 축 승진, 한도윤 팀장님. 금박 글씨가 아주 옅게 남아 있었다. 손끝으로 매무새를 만지다가 멈췄다. 이 옷들은 앞으로 어디에 입고 갈까? 옷장은 정리되어 있는데 내 하루는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현관을 열고 내려가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우리 동네는 산과 강 사이에 눌러앉은 소도시다. 새하얀 아파트들 사이로 오래된 전파사가 남아있고 읍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팥죽을 큰 가마솥에 끓인다. 장날이면 외지인들이 몰려와 골목이 복잡해지고 장이 쉬는 날에는 바람만 다닌다. 하천 산책로로 내려가 걸었다. 물은 얕고 버드나무가 길게 늘어져 있다. 고등학생 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 웃음이 한때 내 집에서도 나왔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배음 같은 웃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시간을 맞춰야 겨우 얼굴을 본다.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경비 아저씨가 물었다. 이사 가십니까? 아니요. 요즘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조금씩 다들 줄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아저씨는 덧붙이지 않았고 나도 대꾸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명찰을 떼어낸 자리, 셔츠 깃 위로 빈 공간이 쓸쓸하게 남아 있었다. 점심 무렵에 전화가 울렸다. 야, 도윤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친구, 문섭이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다. 설렁탕 집에서 보자. 그 집은 늘 국물이 진했고 밥이 넉넉했다. 우린 숟가락으로 국물을 뜨다가 동시에 멈췄다. 허전하지? 문섭이 먼저 말했다. 조용하다. 그게 허전한 거야? 그는 웃었다. 나는 내일부터 낚시 다닌다. 다리 위 그늘자리 미리 찜해놨어. 낚시도 체력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오늘 많이 먹으려고. 우린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너는? 그 질문이 식탁 위에 놓였다. 나는 답을 찾지 못했다. 문섭은 장난처럼 손가락으로 공기 중에 글씨를 쓰는 신용을 했다. 너는 옛날에 글 쓴다고 그랬잖아. 언제적 이야기냐? 옛날 이야기라도 사람은 오래 들고 다니더라.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우리는 국물을 끝까지 비웠다. 배가 든든해도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은 채워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과 마늘을 씻고 있었다. 오늘 재민온데. 아들 이름이 공기 중에 번졌다. 재민이는 말수가 적고 계산이 빠르다.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 더 서늘하다. 저녁에 와서 앉자마자 물었다. 아버지, 건강검진은 잡아두셨어요? 다음 달.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좀 쉬다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우리 사이의 공백이 접시 사이에 놓인 반찬처럼 가지런했다. 치우기에도 늘어놓기에도 애매한 거리. 밤이 깊고 아내가 잠든 뒤 나는 서재 불을 켰다. 방 안 공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볼펜, 명함, 오래된 수첩, 기념패. 맨 밑칸에서 바랜 공책 하나가 나왔다. 표지 귀퉁이가 해져 있었고 연필로 쓴 이름이 희미했다. 한도윤, 1984. 첫 장을 넘겼다. 나는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글을 쓰고 싶다. 문장을 읽는 동안 코끝이 찡해졌다. 그 아래에는 서툰 소설의 첫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겨울 끝자락, 낡은 은행 창구에 선 남자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공책 사이에서 낡은 A사 용지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타자기 글씨 같은 폰트로 박힌 제목. 두 번째 봄.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박동했다. 서랍이 아니라 시간이 열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화면 한가운데 작은 커서가 깜빡였다. 손끝이 어색했다. 키보드를 치던 감각은 회의록과 보고서에 묶여 있고 내 말의 속도는 이미 조심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잠깐 숨을 고르고 첫 줄을 쳤다. 퇴직 다음 날 나는 길을 잃었다. 커서가 다음 줄로 내려갔다. 나는 한 번 더 썼다. 하지만 길을 잃지 않았으면 봄을 못 만났을지도 모른다.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자 방 안에 작게 울렸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다. 나와 눈을 마주보는 20살의 내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가 말했다. 늦지 않았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아내가 고개를 내밀었다. 앉아요? 조금만 더. 그래요? 근데 그거 뭐예요? 옛날 공책. 아직 있었네. 아내는 짧게 웃고 문을 닫았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다. 나는 화면을 다시 바라봤다. 커서가 여전히 같은 속도로 깜빡였다. 밖에서는 시내버스 막차가 정류장에 서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하루가 간신히 끝에 닿는 소리. 나는 다시 타자를 쳤다. 문장이 어색하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매끄럽게 흘렀다. 멈춘 적이 없는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 크기의 용기를 내밀었다. 도서관에서 배고프면 먹어요. 내가 도서관 간다고 했나? 당신 표정이 그랬어요. 아내는 오래 살며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신었다. 햇빛이 도로 위에 넓게 깔려 있었다. 시청 앞 로터리를 돌아 도서관 쪽으로 걸었다. 시립도서관은 고등학교와 체육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현관 앞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는 신문 보는 어르신들이 늘 자리한다. 오늘도 그랬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책 냄새, 사람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묵은 먼지의 냄새가 한 번에 왔다. 좌석 배정기를 지나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자리. 공책을 꺼내고 펜을 올려놓았다. 노트북 전원을 눌렀다가 껐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자. 나는 종이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 옆에 짧게 적었다. 첫날. 글자들이 어색했지만 내 손에서 나온 글자였다. 그렇게 한 줄 쓰고 있는데 옆에서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이 자리 햇살이 좋아요. 고개를 들자 명찰을 단 젊은 사서가 서 있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작은 스카프를 둘렀다. 눈빛이 맑았다. 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요즘 새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제 그만뒀습니다. 아? 그녀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드려요. 나는 그 말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축하요? 오래 하던 일을 끝내는 건 아무나 못하거든요. 다음 걸 시작할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녀는 내 공책을 흘낏 보고 웃었다. 쓰세요? 쓰려고 합니다. 매일 한 페이지. 그녀는 그렇게만 말하고 카트에 책을 싣고 다른 열람석으로 갔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들이 한참 내 안에 남았다. 매일 한 페이지. 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못해도 괜찮을까? 머릿속에 말들이 부딪혔다가 가라앉았다. 점심이 지나자 도서관은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떠나고 노트북 펜 소리만 부드럽게 났다. 나는 마침내 손을 움직였다. 어제 쓴 문장을 공책 첫 페이지에 옮겨 적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다. 잉크가 스며드는 속도에 맞춰 심장이 가라앉았다. 그러자 비로소 오늘의 두 번째 문장이 나왔다. 나는 한 번도 나로 출근해 본 적이 없다. 쓰고 나니 조금 숨이 쉬어졌다. 창밖으로 하천 둔치를 따라 구급차가 지나갔다. 사이렌 소리가 순간 크게 울렸다가 멀어졌다. 사람들의 하루는 계속되고 누구의 하루는 멈추고 또 누군가의 하루는 새로 시작된다. 나는 문장을 한 줄 더 얹었다. 남은 시간은 줄었지만 내 이름은 길어졌다. 사서가 다시 내 옆을 지나가며 카트에 꽂힌 책을 정리했다. 혹시 글쓰기 책 찾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제 이야기부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필요해지면 이쪽 808.066에 있어요. 숫자를 말하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단정했다. 내겐 그 숫자가 도서관의 좌표처럼 느껴졌다.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자리. 오후 3시 무렵 아내가 싸준 통을 열었다. 김치 2조각과 계란말이, 밥 한 주먹. 창가에 앉아 천천히 씹는 동안 내가 회사에서 늘 급히 넘기던 점심들이 떠올랐다. 급히 먹으면 배가 부른데 마음은 비었고 천천히 먹으면 배는 적당한데 마음이 찼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다. 오늘은 마음적으로 채우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터미널 앞을 지나쳤다. 사람들 짐이 좌석 밑으로 들어가고 누군가는 배웅을 위해 손을 흔들었다. 시외버스가 출발하며 낮게 떨었다. 이동하는 사람은 늘 있어 왔다.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았다. 잘한 걸까? 아니면 이제라도 움직여야 할까?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다. 나는 천천히 건넜다. 집으로 가는 길이 조금 길게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텔레비전 소리를 아주 낮춰놓고 앉아 있었다. 도서관은 어땠어요? 시끄럽지 않았어? 좋은 뜻으로.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 소리만 있어서. 아내는 웃었다. 내일도 갈 거죠? 응. 대답하고 나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깊고 아내가 잠든 뒤 나는 다시 서재 불을 켰다. 공책을 펼쳐 오늘 쓴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다. 어제 발견했던 낡은 종이를 다시 꺼내 보았다.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20살에 내가 적어둔 짧은 메모가 한 귀퉁이에 붙어 있었다. 봄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 그 말이 오늘 유난히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공책 뒷장에 조용히 적었다. 찾아가자. 하루 한 페이지로. 이쯤에서야 알겠다. 회사에서 내가 배운 건 숫자와 절차만이 아니었다. 정시에 문을 열어서 정시에 문을 닫는 일,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일, 노인을 먼저 앉히는 일, 불만을 가진 손님에게 물 한 컵을 먼저 내놓는 일. 그 모든 동작들이 나를 만들었다. 이제 그 동작들을 문장으로 옮겨 적을 차례라고 아주 늦게 깨달았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나를 위로하는 말이 입안에서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굴렀다. 여기까지가 내가 길을 잃은 하루의 기록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길을 찾는 기록이 될 것이다. 내일 도서관에 가면 그 젊은 사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볼 생각이다. 매일 한 페이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직 부끄럽고 서툴지만 물어보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물어보는 사람은 계속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나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택시가 한 대 지나갔다. 이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이 많다. 그 생각을 하니 나도 어쩐지 내일의 근무표를 받은 것 같았다.
출근 명칭은 바뀌었다.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일도 출근하자. 한 줄 쓸어. 그날 밤의 마지막 순간 공책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더 나왔다. 접힌 자국이 짙었다. 첫 문장을 두려워하지 말 것. 첫 문장이 틀려도 두 번째 문장이 고친다. 나는 그 메모를 책상 위에 펼쳐두었다. 내일 아침 햇빛이 들어오면 먼저 그 문장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밝아졌다. 나는 서랍을 닫고 조용히 문을 열어 나왔다. 거실은 어둡고 아내의 숨소리는 고르다. 나는 그 숨소리에 맞춰 발을 옮겼다. 오늘 하루를 조용히 통과하는 방법을 비로소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일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면 나는 공책을 내밀 것이다. 그녀는 아마도 페이지 귀퉁이를 손톱으로 살짝 눌러 넘기며 말할 것이다. 오늘 한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나는 그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까? 나도 모른다. 하지만 아마도 끄덕일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20살의 나에게 대답했으니까. 늦지 않았다고. 그리고 정말로 몰랐다. 다음 날 그 젊은 사서가 꺼내놓을 제안이 내 삶의 모양을 바꿀 줄은. 내 공책 위에 놓인 작은 포스트잇 하나. 지역문학 공모, 접수 D-30. 매일 한 페이지, 30장이면 충분합니다. 그 메모 한 장이 내 두 번째 봄의 달력이 될 줄은. 나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눈을 감으니 오늘의 문장들이 천천히 떠올랐다가 물결처럼 멀어졌다. 내일은 더 쉽게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보다 더 어려울까? 모른다. 모른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 모르면 배울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생각을 끝으로 잠에 들었다. 새벽이 오면 하천 둔치의 안개가 얇게 깔리고 산책길에는 발자국이 하나둘 찍히겠지. 그 발자국 중에 내 발자국도 있을 것이다. 서점 앞을 지나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길. 내 이름으로 출근하는 길. 그 길의 첫날을 나는 오늘 썼다. 내일은 둘째 날을 쓸 것이다. 매일 한 페이지. 그렇게 30장. 그리고 봄. 도서관 창가 자리.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다. 햇빛이 유리창을 비껴 들어오고 공책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손에 들린 펜을 한참 동안 굴리다 멈췄다. 무엇을 쓰려던 건지, 왜 여기 앉아 있는 건지 잠시 잊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커서가 깜빡이고 어제 쓴 문장 퇴직 다음 날 나는 길을 잃었다가 그대로 떠 있었다. 그 문장을 지워야 할까, 이었어야 할까 고민이 길었다. 어제 만난 그 젊은 사서 서연 씨가 걸어왔다. 손에 두꺼운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오늘도 오셨네요. 예. 좋아요. 꾸준한 사람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내 앞에 책을 내려놓았다. 작가의 첫 페이지라는 제목이었다. 선물이에요? 아니요. 대출이에요. 반납은 2주 후까지. 이걸 왜 저한테? 첫 문장을 지우려는 사람에게 좋은 책이라서요. 그녀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이 묘하게 남았다. 책을 펼치자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작가란 마음속에 쌓인 먼지를 문장으로 털어내는 사람이다. 나는 그 구절에서 손을 멈췄다. 먼지라. 그게 참 내 얘기 같았다. 나는 지난 35년 동안 먼지 쌓인 책장처럼 살았다.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은 뒤로 미뤄뒀다. 은행 창구 유리 너머에서 늘 웃어야 했고 고객의 사정을 대신 끌어안아야 했다. 그때마다 내 안에 먼지가 조금씩 쌓였다. 그리고 지금 그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서연 씨가 커피 2잔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도서관 커피 맛없어요. 그래도 따뜻하면 되죠.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글은 쓰셨어요? 한 줄. 좋네요. 한 줄이 10줄이 되고 10줄이 한 권이 돼요.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쉬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멈추는 사람은 많죠? 그녀는 종이컵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저도 예전에 글 좀 썼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지웠죠? 딱.
왜요? 그때는 살기 바빴어요. 그녀의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다. 살기 바빠서 지웠다는 말, 그건 내 지난 세월을 그대로 설명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메모지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매일 한 페이지 프로젝트. 글씨가 동그랗고 단정했다. 이거요?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매일 한 페이지씩 써서 한 달 뒤에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해도 될까요? 왜 안 돼요? 경력자는 아니지만 인생은 경력직이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고 나는 웃지 못했다. 인생 경력직.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다. 그날 오후 도서관을 나서는데 하늘이 흐렸다. 습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가방 속 공책을 꺼내며 생각했다. 매일 한 페이지. 그게 가능할까? 퇴직 전엔 보고서 하나 쓰는데도 사흘이 걸렸다. 문장은 늘 회사의 말투로 시작했고 내 말은 그 안에서 늘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내 목소리로 문장을 써보려니 혀를 처음 움직이는 아이처럼 어색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마당에 세탁물을 걷고 있었다. 도서관 다녀왔어요? 응. 오늘은 뭐 했어요? 글 좀 읽고 쓰는 법도 배우고. 글을 써요? 그냥 써보는 거지 뭐. 아내는 잠시 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뭘 하든 괜찮아요. 다만 너무 조급하게 굴진 말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뛰던 사람이 이제 자기 걸 하려 하면 누군가는 꼭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 밤이 깊고 아내가 잠든 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낡은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다. 나는 첫 줄을 적었다. 퇴직 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나 자신과 면접을 본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가슴속이 조용히 울렸다. 면접. 나는 평생 남이 묻는 질문에 대답만 했다. 이제는 내가 나에게 묻는 차례였다. 다음 날 도서관에 도착하자 서연 씨가 내 자리에 미리 앉아 있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왔죠? 그런가 봐요. 어제 한 페이지 보여주세요. 나는 망설였다. 아직 엉성해서. 엉성한 게 좋아요. 진짜니까? 그녀는 공책을 받아 조심스럽게 읽었다. 몇 초 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첫 줄이 살아있네요. 살아있다? 죽은 문장은 뭔가를 설명하지만 산 문장은 사람을 보여줘요. 그녀는 책을 덮었다. 이 글 계속 써봐요. 이번 주 주제는 처음이에요. 각자 자기만의 처음을 써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꼈던 순간, 그때 이야기를 써보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처음으로 사랑했던 날,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했던 날, 처음으로 내가 작다고 느꼈던 날. 그 수많은 처음들이 떠올랐다. 그중 하나가 유독 오래 남았다. 20살 대학 앞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처음 썼던 소설 원고. 그때도 제목은 같았다. 두 번째 봄. 나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취업 시험, 입사, 결혼, 육아, 대출, 승진. 삶이 내 글보다 먼저 써내려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내 원고 위로 먼지가 쌓였다. 그날 밤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다. 낡은 공책 아래서 노랗게 바랜 봉투 하나가 나왔다. 한도윤 귀하. 봉투 안에는 1988년자 원고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글씨가 삐뚤고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때에 내가 쓴 문장을 읽다가 손이 멈췄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봄을 기다린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봄은 길을 잃는다. 서툴지만 솔직한 문장이었다. 나는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아주 오래 묵은 그리움이 따라왔다. 나는 공책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이제야 알겠다. 퇴직이란 끝이 아니라,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이구나. 누군가의 요구가 아닌 내 마음이 나를 불러내는 시간. 다음 날 아침
서연 씨가 내 책상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았다. 도윤 씨, 글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주제는 처음. 그때 당신의 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도서관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들었다. 그 빛이 종이 위에서 반짝였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나도 내 봄을 찾아보자. 그날 오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버스가 지나가고 바람이 불었다. 손에 쥔 공책에서 잔먼지가 일었다. 햇빛에 부서지는 먼지를 보며 생각했다. 아마 내 인생의 먼지들도 지금처럼 빛을 받으면 다 금빛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 먼지를 털며 첫 줄을 썼다. 20살의 봄을 다시 떠올린다. 그때는 몰랐다. 봄이 한 번뿐이라고 믿었으니까. 커서가 깜빡이고 마음이 천천히 따라갔다. 글자는 내 안의 먼지를 하나씩 털어냈다. 그날 밤 나는 또 한 페이지를 채웠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도서관 글쓰기 모임 첫날. 열람실 한쪽, 커다란 원형 테이블 주위에 10명 남짓이 모였다. 각자 다른 나이, 다른 얼굴.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처럼 은퇴한 사람도 있었다. 서연 씨가 우리 앞에 섰다. 단정한 회색 카디건, 말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다. 오늘은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글을 왜 쓰게 됐는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말해주세요. 사람들은 돌아가며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며 느낀 일상을, 누군가는 잃어버린 부모님 이야기를, 어떤 이는 회사 생활의 고단함을 말했다. 내 차례가 되자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저는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쓰다 만 글이 하나 있어서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 서연 씨가 묻듯 고개를 기울였다. 어떤 글이에요? 제목은 두 번째 봄이에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의 먼지가 조금 날아갔다. 그녀는 웃었다. 좋아요. 제목부터 따뜻하네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도서관에 갔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펜을 잡기 전까진 늘 망설였고 첫 줄을 쓰고 나면 손끝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서연 씨는 가끔 내 옆을 지나며 말했다. 오늘은 몇 줄이에요? 5줄. 어제보다 많네요. 발전이에요. 그 짧은 대화가 묘하게 힘이 됐다. 누군가가 내 오늘을 물어봐주는 일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 점심시간이면 그녀는 늘 책 카트를 끌고 왔다. 그 속에는 도서관에서 오래 묵은 책들이 섞여 있었다. 이 책들 다 반납 기한 넘긴 거예요. 이런 책일수록 먼지가 많아요. 근데 아세요? 먼지가 많은 책일수록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나도 그 먼지 나는 책들처럼 누군가의 손때가 남은 사람이고 싶었다. 하루는 그녀가 내 공책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글이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요? 처음엔 불안했는데 지금은 조금 단단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가 웃었다. 별일 없어요. 다만 내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게 글의 시작이에요. 퇴근 시간 무렵 도서관을 나서는데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소도시의 하늘은 낮고 넓어서 저녁이 되면 구름 끝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웠다. 나는 잠시 멈춰 섰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도윤 씨. 뒤돌아보니 서연 씨였다. 퇴근이에요? 네, 이제 문 닫아요. 집이 이 근처예요? 걸어서 15분쯤. 그럼 같이 걸어요. 자연스러웠다.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둘은 천천히 도서관 앞 오르막길을 걸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마트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서연 씨는 왜 도서관에서 일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조용해서요. 그리고 글이 많아서요. 글이 많아서? 사람들이 남긴 말이 책장 사이에 남아요. 그걸 보는 게 좋아요. 가끔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책 속 문장이 더 따뜻하거든요. 그녀의 말이 오래 남았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따뜻한 문장. 나는 그 말 속에서 조금 부끄러워졌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늦었네. 도서관에서 글 모임 했어. 거기서 그 사서 아가씨 있지? 이름이 뭐더라? 김서연. 젊던데? 응, 아직 30도 안 됐을 거야. 젊은 사람하고 무슨 얘길 그렇게 길게 해요? 그 말투에 살짝 신경이 쓰였다. 그냥 글 얘기. 당신이 글을 써? 응, 요즘 써보고 있어. 아내는 말없이 접시를 물에 담갔다. 물 위에 비친 불빛이 조금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내게 말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왜? 예전엔 아침마다 뉴스를 봤잖아요. 요즘은 창밖만 보네요. 그냥 세상이 좀 천천히 보여서. 그래요? 근데 너무 느려지진 말아요. 당신은 멈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조금 아팠다. 아내는 걱정했을 뿐인데 나는 괜히 방어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날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평생 일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글을 쓴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생소했을까? 그날 오후 도서관으로 향하던 길에 나는 오래된 동네 카페 앞에서 문섭을 만났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나를 보더니 반가워했다. 야, 부장님.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그냥 좀 바빴어. 퇴직하고 바쁘단 소리 처음 듣는다. 글 좀 쓰고 있어. 글? 응, 도서관에서 모임 같은 게 있어서. 문섭은 입꼬리를 올렸다. 야, 너 진짜 이상해졌다. 이상해졌다는 게 나아졌다는 뜻이면 좋겠는데. 그럼 나도 이상해져 볼까? 우린 웃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내 공책을 펼쳐보고 있었다. 이거 봐도 돼요? 아니, 뭐 숨길 건 없는데. 글씨가 다르네. 무슨 말이야? 예전엔 결제 도장 찍을 때처럼 딱딱했는데 이건 좀 부드러워요. 그녀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당신 많이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 그건 나중에 봐야 알겠죠?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살피고 있었다. 좋은 의미든 불안한 의미든. 며칠 뒤 서연 씨가 내게 물었다. 도윤 씨, 집에서는 뭐래요? 글 쓰는 거. 글쎄요. 아직은 반반이에요. 그럼 잘 되고 있네요. 반대만 안 하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 웃음이 밝았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물었다. 근데 도윤 씨, 혹시 당신 이야기를 진짜로 써본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항상 남 얘기만 썼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이제 써봐요. 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얘기.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내 이름을 제목으로 썼다. 한도윤의 하루. 글은 서툴고 문장은 엉성했지만 손끝이 이상하게 뜨거웠다. 나는 그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글쓰기 모임에서 내 글을 읽는 시간이 왔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내가 읽는 동안 서연 씨가 고개를 숙여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다. 끝나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오늘 글 좋았어요. 근데 너무 겸손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엔 이미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모임이 끝나고 나를 따로 불렀다. 도윤 씨, 혹시 공모전 한번 내보실래요? 공모전이요? 지역문화센터에서 하는 수필 공모. 주제는 다시 시작이에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제가 쓸 자격이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쓰고 있잖아요. 자격은 시작한 사람에게 생겨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공모전. 그 단어가 오랜만에 심장을 두드렸다. 퇴직 후 잊었던 단어였다. 결과보다 지금 내 안에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가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다. 그날 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화면 위 제목 칸에 이렇게 적었다. 두 번째 봄 마이너스 다시 시작. 그리고 첫 문장을 썼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도 내 안에 20살짜리 내가 그랬을 거다. 문섭에게 전화가 온 건 공모전 마감 이틀 전이었다. 야, 한도윤. 술 한잔 하자. 그 말투가 오랜만이었지만 뭔가 짐작이 갔다. 퇴직 후 한 달, 그는 늘 나를 시간 많은 사람이라 불렀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쉬고 있었어. 쉬긴 뭘 쉬어. 도서관 가서 글 쓰는 사람이 쉬는 거냐? 그 얘기 누가 했냐?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내가 매일 노트북 들고 다니는 거. 그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반쯤 농담이고 반쯤 진심이었다. 우리는 예전 단골 식당에서 만났다. 낡은 간판, 누런 불빛, 늘 같은 메뉴. 문섭은 자리에 앉자마자 소주를 뚜껑째 따서 잔을 채웠다. 야, 이제 좀 사람 냄새 난다. 그게 무슨 소리야? 퇴직하고 나면 다들 하루 이틀은 허전해 하다가 금방 익숙해지거든. 근데 넌 왜 이렇게 진지해졌냐? 그냥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중이야. 좋아하는 거? 너 나 몰래 연애라도 하냐? 글 써. 글. 문섭은 젓가락을 내려놨다. 진짜 글을 쓴다고? 응. 오래전부터 써보고 싶었거든. 그는 한참 나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야, 너 진짜 은퇴 잘못했네. 다른 사람들은 골프 배우고 여행 가고 넌 노트북 들고 앉아있냐? 나한텐 그게 여행이야. 이 양반 봐라. 그는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다. 그래도 난 내가 부럽다. 적어도 뭘 시작한다는 말이라도 하잖아. 난 아직 아무 말도 못하겠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도윤아, 솔직히 말해서 글 써서 뭐 할 건데? 출판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그냥 써보고 싶어서. 그냥 써보고 싶어서라.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너답지 않다. 그게 무슨 뜻이야? 너는 늘 계획적이었잖아. 목표 세우고 일정 짜고 결과까지 예측하는 사람. 근데 요즘 넌 계산이 없어 보여. 나는 웃었다. 그래서 좀 좋아.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잔에 남은 술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넌 아직 모르겠지? 우리 나이에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식당 안은 시끄러웠다. TV에서는 야구 중계가 흘러나왔고 구석자리 아저씨들은 소리 높여 응원했다. 그 속에서 문섭의 목소리는 오히려 낮고 묵직했다. 나는 퇴직하고 처음엔 좋았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마누라랑 시장 다니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누가 나를 필요로 안 하더라. 그때 느꼈어. 아, 내가 일할 때보다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는 소주를 들이켰다. 그래서 요즘 생각해. 우리 세대는 참 이상해. 일 없으면 무너지고 일 있으면 숨 막히고.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 말들이 꼭 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섭이 물었다. 그 사서 아가씨 있지? 이름이 뭐더라 서연? 응. 그 친구가 그렇게 좋은가 보네. 좋다기보다 나한테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이지. 질문? 당신은 누구예요? 같은 거. 그게 무슨 소리야? 글을 쓰면 결국 자기한테 묻게 되잖아.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문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무섭다. 뭐가? 그 질문. 나도 가끔 나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을 때마다 겁나더라. 술이 몇 잔 더 돌았다. 우리는 옛날 얘기를 꺼냈다. 신입 시절 첫 출장, 회사 앞 분식집, 그때 웃고 싸우던 동기들. 지금은 연락이 끊겼고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문섭은 말했다. 우리 참 오래 버텼지? 근데 말이야, 버틴다고 다 사는 건 아니더라. 나는 그 말을 조용히 삼켰다. 그가 문득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아,
나도 너처럼 뭔가 시작해보고 싶다. 근데 용기가 안 난다. 늦지 않았어? 그 말 나한테 하지 말고 내 글에 써라. 그럼 누군가는 읽을지도 모르잖아. 그 말이 나를 깊게 찔렀다.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부엌 불을 끄고 있었다. 또 문섭 씨 만났어요? 응. 또 술? 조금. 요즘 당신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 같으면 술자리에서 회사 얘기뿐이었는데 요즘은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하네. 나는 웃었다. 이제는 그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거든. 아내는 내 표정을 보며 물었다. 대신 뭘 하고 있는데? 글 써. 그래서 행복해요? 나는 잠시 멈췄다. 행복하냐는 말에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행복까진 모르겠지만 숨은 쉬어져.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았다. 술 기운이 조금 남았지만 머리는 맑았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오늘 문섭이 했던 말을 그대로 썼다. 버틴다고 다 사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다. 하지만 버텨낸 사람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커서가 깜빡였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서연 씨가 내 글을 읽더니 말했다. 이 문장 좋아요. 어떤 문장요? 버틴다고 다 사는 건 아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자기 얘기일걸요?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좋은 친구네요. 나는 웃었다. 그 사람도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런 친구 있으면 인생 덜 외롭죠? 그녀는 책상 위에 공모전 안내지를 내려놓았다. 마감이 내일이에요. 알아요. 내면 좋겠어요. 왜요? 도윤 씨 글은 누군가에게 봄이 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다. 나는 그 말이 쉽게 잊히지 않았다. 밤이 되어 컴퓨터를 켰다. 공모전 사이트를 열고 제목을 다시 확인했다. 두 번째 봄 마이너스 다시 시작. 첨부 파일을 올리고 제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았다. 클릭하기 전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동안의 내 인생이 스쳐갔다. 첫 출근 날의 셔츠, 회식 자리의 웃음, 아들의 첫 월급 봉투, 퇴직 시계 박수 소리.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시간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클릭했다. 제출 완료. 화면에 문구가 떴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다. 내가 세상에 작은 흔적 하나를 남겼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다. 잠시 후 문섭에게 메시지가 왔다. 야, 너 오늘 뭐 했냐? 공모전 냈다. 진짜로? 응. 잠시 뒤 답이 왔다. 미쳤다. 근데 잘했다. 그 짧은 5글자가 오늘 하루를 다 덮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무언가를 시작할 줄 20살의 나는 몰랐을 거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늦게 피는 봄도 봄이라는 걸. 공모전 원고를 제출한 다음 날 도서관에 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다. 이젠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생긴 것 같았다. 서연 씨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표정이 좋아졌어요. 글을 냈거든요. 그럼 이제 쉬셔야겠네요. 쉬긴요? 내일부터 또 써야죠. 왜요?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써야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꼭 어디 적어두세요. 그게 작가의 시작이에요. 나는 웃었다. 작가라니? 그 말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퇴직 후 처음으로 내 이름 앞에 새로운 단어가 붙은 느낌이었다. 며칠 뒤 집에서 아침밥을 먹는데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봤어요? 봤지? 도서관 다니는 것도 좋지만 너무 자주 외식하시는 것 같아서요. 외식? 서연 씨하고 커피 마셨다면서요? 그 말에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누가 그래? 엄마요. 나는 아내를 봤다. 아내는 말없이 쿡을 떴다. 그 표정 속에는 뭐라 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다. 불신이라기보단 낯설매 가까운 감정.
커피는 그냥 도서관에서 잠깐 마신 거야. 그렇다 쳐도 엄마가 요즘 서운해하세요. 서운해? 아버지가 자꾸 다른데 마음을 주는 것 같다고.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나를 찔렀다. 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 식탁 위 공기가 식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재민아, 그만해. 엄마도 솔직히 말해봐요. 됐어. 아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나와 가족 사이에 생긴 거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 가족 안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먼저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물컵을 들고 부엌 창가에 섰다. 아내가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왔다. 당신 요즘 표정이 달라요. 달라? 예전엔 늘 피곤했는데 요즘은 뭔가 설렌 사람 같아요. 그 말이 부끄럽게 들렸다. 그게 나쁜 거야? 아니요.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설렘이라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난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근데 나도 그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서연 씨에게 메시지가 왔다. 공모전 결과 다음 주에 발표래요. 고마워요. 도윤 씨는 이미 이겼어요. 무슨 뜻이에요?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편했다. 아내의 표정이 떠올랐다. 내가 찾은 봄이 누군가에겐 겨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딸 지수가 집에 왔다.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지수는 나를 닮았다. 낯선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느낀 걸 바로 글로 옮기는 성격이었다. 지수는 내 책상 위 공책을 보고 말했다. 아빠, 이거 아빠 글이에요? 응. 와, 제목이 두 번째 봄? 멋있다. 그냥 연습이야. 아니야. 문장들이 살아있는데. 그녀는 공책을 넘기다 말고 나를 보았다. 아빠, 이거 공모전 냈죠? 나는 놀라서 웃었다. 어떻게 알았어? 딱 봐도 그래. 글에 힘이 있어요. 힘? 그건 아빠가 진심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수는 내 맞은편에 앉아 손을 모았다. 엄마랑 오빠가 뭐라 하죠? 좀,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몰라서 그래요. 뭘? 아빠가 지금 얼마나 멋있는지를.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멋있다고? 응. 대부분의 사람은 퇴직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빠는 시작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서 그렇지. 지수의 말은 단순했지만 묘하게 진심이 느껴졌다. 지수야. 응.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덜 외롭다. 아빠, 외로웠어요? 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퇴직하면 세상이 조용해지더라. 근데 그 조용함이 꼭 평화롭진 않더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빠가 글을 쓰는 거예요. 말 못한 걸 쓰는 거죠. 그녀는 공책을 덮으며 말했다. 아빠, 이번에 떨어져도 또 써요. 떨어져도? 응. 아빠가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럼 끝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내는 밥상 위 반찬을 고요히 나눴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다. 말은 적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식사 후 지수가 나를 보고 웃었다. 아빠, 다음엔 나도 도서관 같이 가요. 그래, 한번 같이 가자. 밤이 되어 모두 잠든 뒤 나는 서재 불을 켰다. 컴퓨터를 켜자 공모전 접수창이 떴다. 심사 중이라는 문구가 화면 위에 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다. 심사 중. 그 말이 내 인생에도 딱 맞았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내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새 문장을 썼다. 가족이란 벽은 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벽을 세운 건 나였고 지금 나는 그 벽에 귀를 대고 있다. 문장이 완성되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닫았다. 커서가 마지막으로 깜빡이더니 모니터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 씨였다. 결과 발표 내일 오후 2시래요. 무슨 일이 있든 그 시간에 도서관에 오세요.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갈게요. 밤하늘이 어둡게 내려앉았다. 나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비 냄새가 오래된 기억을 데려왔다. 젊은 시절 첫 원고를 들고 비를 맞으며 학교로 가던 그날의 나. 그때도 봄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또 다른 봄의 초입일지도 모른다. 결과 발표 날 도서관 입구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어제보다 약간 긴장돼 보였다. 서연 씨가 내 옆에 다가왔다. 왔네요. 결과 나왔어요? 곧 붙일 거래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혹시라도 실망하지 말아요. 나는 웃었다. 벌써 위로부터 하네요. 직원이 와서 종이를 테이프로 붙였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그 종이 한 장에 눈을 고정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찾았다. 끝까지 내려갔지만 없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고요했다. 놀랍게도 실망보다 먼저 든 생각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였다. 서연 씨가 내 얼굴을 살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시작? 낙서는요, 끝이 아니에요. 그냥 글이 당신을 더 깊이 부른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말이 좋았다. 도서관 창가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사됐다. 손끝이 따뜻했다. 책상 위엔 여전히 내 공책이 있었다. 그 안의 문장들은 아직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어색함마저 내 것이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첫 줄을 썼다. 오늘 나는 떨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떨어진 자리에서 봄 냄새가 났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낙선의 허무함보다 이제 뭘 써야 할까 하는 설렘이 더 커졌다. 글을 쓰는 일이 결과로 평가되지 않아도 좋았다. 쓰는 동안만큼은 나는 분명히 살아 있었으니까. 도서관을 나서는데 서연 씨가 불렀다. 도윤 씨. 그녀가 내게 작은 노트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제 첫 글이에요. 지금은 도서관 사서지만 언젠가 나도 다시 써보려고요. 노트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른의 시간. 이거 나중에 돌려줘요. 왜요? 당신이 쓴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낙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볍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퇴직, 시작, 도전, 실패. 그 모든 단어들이 이제는 내 일기장 속 같은 문장이 되었다. 문 앞에 들어서자 아내가 말했다. 결과 나왔어요? 응. 어땠어요? 떨어졌어?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물컵에 물을 따랐다. 괜찮아요? 응. 정말? 진짜야? 오히려 홀가분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내일도 도서관 가요? 어떻게 알았어? 당신 표정이 그래요? 그만둘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뒤 나는 불을 껐다. 방 안이 조용했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실패조차도 내 인생의 문장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빠, 결과 봤어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떨어졌는데 멋있냐?
떨어졌는데도 계속 쓸 수 있는 게 멋있는 거죠. 나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다. 나보다 훨씬 젊은 세대의 언어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위로가 있었다. 도서관에 도착하자 서연 씨가 내 자리를 가리켰다. 거기 앉아요.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오늘은 커피 비번이에요. 아니요. 오늘은 축하해야죠. 낙선인데 축하요? 글을 계속 쓸 사람을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그녀는 내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커피, 맛있네요. 당신 얼굴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네. 낙서는 사람을 다듬어요. 이제 진짜 글을 쓸 준비가 된 얼굴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공책을 폈다. 그리고 새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결과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나를 바꾼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좋았다. 이제는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문장을 쓰고 싶었다. 점심 무렵 서연 씨가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글쎄요. 왜요? 도서관에서 작가 강연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퇴직 후에 글을 시작한 분이에요. 나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글은 늦게 시작할수록 마음의 문장이 깊어진다. 그 말이 좋았다.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하루를 썼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다. 빛이 하천 위로 길게 퍼졌다. 문득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낙선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쓰는 사람이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TV를 끄며 말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응. 글 다 쓰고 나니까 빨리 오고 싶더라고. 이상하네. 뭐가? 요즘 당신이 점점 젊어 보여요. 나는 웃었다. 그건 글 덕분이지. 그럼 나도 써야겠다. 당신은 이미 내 이야기의 절반인데?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오래된 봄 냄새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었다. 컴퓨터를 끄고 책상을 정리했다. 공책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낙선, 고맙다. 창문 밖, 달빛이 흩어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봄은 결국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구나. 다음 화 예고 EP. 7작가의 이름. 며칠 후 도서관에서 우연히 열린 지역 작가 강연. 그곳에서 나는 내 이름이 낯설게 울리는 순간을 맞았다.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은 수필 두 번째 봄으로 큰 공감을 얻은 한도윤님입니다. 나는 숨이 멎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안에 봄이 다시 피어올랐다. 그날 아침 도서관 로비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지역 문학의 날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이야기. 현수막 아래엔 낯익은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글쓰기 모임 사람들, 그리고 서연 씨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 강연 오세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들어보려고요. 잘 오셨어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녀의 말에 묘한 기대가 생겼다. 강연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10여 명 남짓한 사람들, 책 향기가 가득한 조용한 공간이었다. 앞자리에 앉은 서연 씨가 손짓을 했다. 거기 앉아요, 가운데.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잠시 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의 초대 작가님은 퇴직 후 삶의 이야기를 글로 담아내신 분입니다. 공모전에서 낙선했지만 그 글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회자가 말했다. 그분이 오늘 깜짝 손님으로 오셨어요. 수필 두 번째 봄을 쓰신 한도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내 이름이 또렷하게 울렸다. 잠시 동안 세상이 고요해졌다. 서연 씨가 나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가세요. 그녀의 한마디에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발걸음이 느렸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손끝이 떨렸다. 내 앞에는 열댓 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엔 나의 첫 독자들이 있었다. 글쓰기 모임에서 웃던 얼굴들, 나의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그냥 평범한, 은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퇴직 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동안 못한 말을 해보고 싶어서요. 말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났다. 사회자가 물었다. 두 번째 봄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퇴직 후에야 처음으로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넌 누구냐?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보다 나를 찾아보기 위해서요. 그 말을 하는 동안 내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렸다. 어디선가 서연 씨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조용히 나를 지탱해줬다. 사회자가 또 물었다. 결과는 아쉽게 낙선이었죠? 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쓰고 싶어졌어요. 이상하죠? 실패했는데 더 쓰고 싶다는 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 속에 각자의 낙선이 있는 듯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났다. 서연 씨가 내게 다가왔다. 멋졌어요. 나 너무 떨렸어요. 그게 좋았어요. 진짜였으니까.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이거요? 뭐예요? 당신 글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따로 보내준 거예요. 이메일로 왔는데 인쇄했어요. 봉투 안에는 A 사용지가 한 장 있었다. 심사평 두 번째 봄. 그 아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글은 완성된 문장은 아니지만 삶을 쓰는 법을 알고 있다. 이 글의 문장은 살아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다. 살아있다. 그 말을 중얼거릴수록 내가 글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도서관을 나서는데 서연 씨가 내 옆으로 걸어왔다. 이제 진짜 작가예요. 아니에요.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작가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제 노트 돌려드릴게요. 어른의 시간? 네. 그 제목 계속 쓰고 싶어졌어요. 당신 글을 보면서요. 그럼 우리 둘 다 계속 써요.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걸려 반짝였다. 순간 바람이 불었다. 책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흘러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꿈꾸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서백에서 전화가 왔다. 야, TV 봤냐? 아니, 너 나왔더라. 도서관 행사 뉴스에. 농담하지 마라. 진짜야? 화면에 퇴직자 글쓰기 모임 두 번째 봄이라고 떠 있었어. 그리고 내 얼굴도. 나는 한참 동안 웃었다. 야, 세상에 내 이름이 나오다니. 그러게. 한도윤 작가님. 그는 일부러 강조하며 말했다. 그 말이 장난처럼 들렸지만 어쩐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다. 당신 뉴스에 나왔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알아? 이웃 아주머니가 봤대요. 그녀는 웃었다. 당신 이름이 불리니까 나도 좀 이상했어요. 내 남편 이름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목이 메었다. 당신 고마워요. 나야말로. 이제야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밤이 깊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공책 첫 장에 적혀있던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글을 쓰고 싶다. 그 문장 아래에 새로 한 줄을 덧붙였다. 지금 그때의 내가 되어가고 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다. 비 냄새가 창문을 넘어왔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고 빗소리를 들었다. 35해를 돌아와 드디어 내 이름으로 사는 밤이었다. 아침 우편함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발신인은 없었고 받는 사람만 있었다. 한도윤님 귀하.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였다. 귀하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봤다. 회사에 있을 때 결제 상신서나 외부 공문에서나 보던 말. 나는 무심코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종이가 부드럽지 않았다. 생활의 손때가 스민 조금 거친 종이. 거실 창가로 가서 의자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당신의 글 덕분에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처음엔 누군가의 농담인가 싶었다. 하지만 서둘러 웃어 넘길 수 없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을 적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숨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되뇌었다.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 편지예요? 응. 누구한테서? 몰라. 나는 종이를 내밀었다. 아내는 한 줄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당신 글을 누가 읽었대요? 아마 도서관 행사 때 뉴스 보고 찾아낸 사람인가 봐. 대단하네. 아내는 잠시 웃다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축하해요. 그 말이 과하지 않아서 더 좋았다. 과장하지 않기. 우리 부부가 오래 함께 살며 배운 생활의 방법이었다. 도서관에 가는 길, 편지를 가방에 넣었다. 하천 둔치엔 분홍색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다. 봄의 냄새가 가볍게 떠다녔다. 나는 한동안 둔치 난간에 기대섰다. 누군가의 삶이 내 한 문장 때문에 기지개를 켠 거라면 그 한 문장을 쓰기까지 지나온 시간과 실패들이 갑자기 더 또렷해졌다. 열람실 창가에 앉자마자 공책을 펼쳤다. 첫 줄을 썼다. 편지 한 장이 내 하루의 온도를 바꿨다. 이어서 적었다. 글은 결국 누군가에게 닿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커서가 깜빡이고 마음이 따라갔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읽었다. 조용히 고개가 끄덕여졌다. 잠시 뒤 서연 씨가 카트를 끌고 내 옆을 지나갔다. 오늘은 표정이 다르네요. 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건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읽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축하해요. 한 줄인데 이상하게 오래 울리네. 한 줄이면 충분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보통 한 줄이거든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내게 건네며 말했다. 도서관 게시판에 사서의 손편지 창구가 있어요. 가끔 익명으로 책 추천이나 사연을 남기죠. 아마 거기서 본 분일지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편지에 답을 하고 싶어요. 그럼 다음 글이 답이 되게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카트를 밀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이 오늘의 과제를 정해주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새 페이지를 폈다. 제목을 한 줄 올렸다. 봄의 편지. 그리고 천천히 써내려갔다. 퇴직 후의 공허, 도서관의 햇빛, 서랍 속 낡은 공책, 낙선의 평온, 그리고 오늘 도착한 한 줄. 나는 사건을 나열하지 않고 그때마다의 마음을 적었다. 한 문장마다 숨이 고르게 섞이도록, 누군가 그대로 읽어서 자기 안에서 한 번 더 숨을 쉬게 되도록. 글이 반쯤 채워질 무렵 문서백에서 메시지가 왔다. 나 지금 도서관 앞.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관을 나서니 그가 담배를 끄며 손을 흔들었다. 작가님, 바쁘십니까? 누가 그래? TV가 그랬어. 그는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밥 먹자. 좋지. 시장 골목 한쪽 칼국수 집에 들어갔다. 면이 탱탱했고 육수가 진했다. 우리는 뜨거운 김을 사이에 두고 국물을 떠먹었다. 문섭이 먼저 입을 뗐다. 나, 요 며칠 생각했어? 뭘? 나도 뭐 하나 시작할까? 좋네. 뭘? 목공. 목공. 손으로 뭔가 만들어 보고 싶더라. 은행에 있을 땐 늘 말로만 일했잖냐? 그는 숟가락을 놓고 나를 바라봤다. 근데 무섭다. 왜? 막상 내 손에 남는 결과가 못미덥에 나오면 내가 더 작아질까봐? 나는 웃었다. 그럼 크게 만들면 되지. 뭘? 작아지는 마음 대신 크게 웃는 얼굴.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는 이상하게 쉬운 말을 하는데 듣고 나면 어려운 말이 된다. 어려운 건 늘 듣는 사람이 완성하니까.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웃음이 김처럼 부드럽게 올라왔다. 식당을 나오는 길에 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그에게 보여줬다. 그는 천천히 읽었다. 좋다. 짧지? 짧아서 좋다. 그는 편지를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이 한 줄 때문에 살겠다 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너도 살아야지. 살고 있지. 아니, 더 살아야지. 문섭의 말은 늘 현실적이고 그래서 따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작은 화분을 내밀었다. 초록 잎사귀가 선명한 허브였다. 향기 좋아요. 서재에 두세요. 고마워. 오늘 하루 어땠어요? 편지를 받았어. 어떤? 나는 한 줄을 읽어 들려줬다. 아내는 미소 지었다. 그 사람 참 잘했네. 뭘? 당신이 계속 쓰게 만들었잖아. 나는 화분을 창가에 올려두었다. 잎사귀가 저녁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가 오늘 쓴 문장을 대신 흔들어주는 것 같았다. 밤이 깊고 아내가 잠든 뒤 서재 불을 켰다. 낡은 공책 한쪽에 20살에 내가 써둔 메모를 다시 읽었다. 봄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것. 나는 그 문장 아래에 슬쩍 하나를 더 붙였다. 그리고 어떤 봄은 편지로 온다. 다음 날 도서관 글모임에서 내 글을 읽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웃으며 연필로 별표를 그렸다. 읽고 내려오는데 서연 씨가 나를 불렀다. 오늘 글,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죠? 네. 그 편지, 나한테도 답장이 됐어요.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저도 다시 써보고 싶어졌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씨 글, 기다릴게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럼 하나 부탁해도 돼요? 뭔데요? 이번 주말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어디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집 근처. 제가 어릴 때 자주 가던 작은 서점. 사라지기 전에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요? 주말 오후, 우리는 오래된 서점을 찾아갔다. 동네 목욕탕 옆, 낮은 처마 아래 손때 묻은 간판. 문을 밀자 종소리가 울렸다. 책 냄새가 오래도록 내려앉아 있는 곳이었다. 서연 씨가 안으로 들어가 서가를 하나하나 훑었다. 여기, 제가 도망치듯 숨던 곳이에요. 왜요? 집이 시끄러울 때 여기만 조용했거든요. 그녀는 한 권의 오래된 시집을 꺼냈다. 중학생 때 이 시집을 보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그때 알았거든요. 세상 어딘가에 내 마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는 걸. 그녀는 시집을 살며 미소 지었다. 이 서점 곧 문 닫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누군가의 책장 안에서 계속 살아있겠죠. 서점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낮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걸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나란히 걷는 속도가 딱 맞았다. 동네 분식집 앞에 멈춰서 떡볶이와 튀김을 나눠 먹었다. 고추장 향이 맵지 않게 달짝지근하게 퍼졌다. 서연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도윤 씨. 응. 있잖아요. 제 이야기 써도 돼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 잠깐 머뭇거림이 있었다. 언젠가 말하려고 했어요. 왜 도서관에서 일하는지, 왜 글을 멈췄다가 다시 쓰고 싶은지. 바람이 가볍게 불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20살 때 제게도 편지가 왔어요. 단 한 줄. 너는 잘못이 없다. 그 한 줄이 그때의 저를 살게 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언젠가 제가 그 한 줄의 주인이 누군지 알게 됐을 때 저도 누군가에게 한 줄을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을? 네. 이 동네엔 화려한 것보다 조용한 한 줄이 더 필요해서요. 우리는 다시 걸었다.
발걸음 사이로 하루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녀가 멈췄다. 오늘 고마워요. 내가 고맙지. 다음 주 모임에 봄의 편지 완성본 읽어줘요. 그러죠. 버스가 서고 그녀가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서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나는 한동안 정류장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조용히 내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는 느낌. 그 자리 위에 내 다음 문장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해가 금빛으로 내려앉았다. 문섭에게 메시지가 왔다. 목공 첫 수업 신청했다. 못 만들어도 웃을 거다. 나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잘했다. 우리 둘 다 손으로 살아보자.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서재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향기가 좋네.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봄.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메모를 정리했다. 서연의 서점. 한 줄의 주인. 나도 누군가의 한 줄이 될 수 있을까? 문장을 덧붙였다. 편지를 보낸 사람에게 내일 답장을 쓰자. 밤, 모두가 잠든 뒤 나는 공책을 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한 줄 더 쓰고 싶었다.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이 나에게 했던 그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해보려 합니다. 한 줄의 용기, 한 줄의 숨, 한 줄의 봄. 펜촉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나는 천천히 공책을 덮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무 잎이 작게 흔들렸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잔물결을 만들었다. 얼마나 오래 흔들릴지 몰랐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나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흔들릴수록 빛이 들어온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잠들기 전 편지를 책상 위 가운데에 올려두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한 줄을 다시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적어 붙였다. 답장 계속 쓰겠습니다. 도서관 공지판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붙었다. 사서의 손편지 코너 위쪽, 사람들 눈높이보다 살짝 높은 자리. 그 종이는 평소보다 조금 두꺼웠다. 모서리가 매끈하게 잘린 종이, 검은 잉크로 적힌 몇 줄의 글. 나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글씨가 낯설지 않았다. 또박또박, 천천히 눌러 쓴 글씨. 그날 당신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아이에게 오래전 한 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의 당신 곁에 있다니 봄은 참 신기한 계절입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듯했다. 나는 종이 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졌다. 잉크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다. 숨이 얕게 나왔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아이에게 오래전 한 줄을 보낸 사람. 나는 그대로 도서관 데스크로 갔다. 서연 씨 어디 있어요? 오늘 오전 근무예요. 지금 2층 정리 중일 거예요. 나는 계단을 거의 뛰다시피 올랐다. 서연 씨는 책 카트를 밀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그녀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서연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도윤 씨? 편지 봤어요? 아직이요. 왜요? 당신한테 온 것 같아요. 우리는 게시판 앞으로 함께 내려갔다. 그녀는 편지를 읽더니 손이 멈췄다. 눈가가 살짝 떨렸다. 이 글씨 알아요? 누군데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저한테 편지를 썼던 분이에요. 자원봉사로 문예교실을 하던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제게 그 한 줄을 남겼어요. 너는 잘못이 없다. 그녀는 그 문장을 따라 입술이 떨렸다. 그분은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 편지는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도윤 씨, 세상은 정말 이상하죠? 한 줄의 문장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서 다시 만나네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서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도서관 안은 고요했다. 서가 사이로 햇빛이 부서지고 먼지 입자가 반짝였다. 모든 게 천천히 흘렀다. 그녀가 작게 말했다.
이제 알겠어요. 글은 사람을 잇는 다리예요. 그 다리, 우리도 건넜네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덕분이에요. 당신이 그 편지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건너편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게시판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한 줄을 쓰고 싶어요. 뭐라고 쓸 건데요? 당신의 글이 나를 건넜습니다. 그녀의 말이 조용히 울렸다.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하천 둔치에 잠시 앉았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시기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그 사이로 사람들의 웃음이 흘렀다. 나는 무릎 위에 공책을 올려놓고 천천히 마지막 문장을 썼다. 봄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펜이 멈추자 가슴이 따뜻해졌다. 낙선의 아픔도, 가족의 벽도, 외로움도 결국은 이 한 줄로 이어져 있었다. 내가 써온 문장은 결국 나에게 돌아왔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마당에 서 있었다.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다. 이거 봐요. 새로 샀어요? 아니요. 지난번 그 화분에서 싹이 났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봄이니까?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참 따뜻했다. 식탁 위에는 딸 지수가 만든 엽서가 놓여 있었다. 아빠의 글, 친구들이 읽고 울었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보다 더 긴 봄이 느껴졌다. 밤, 서재에 불을 켰다. 공책 첫 장으로 돌아가 20살에 내가 쓴 낡은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글을 쓰고 싶다. 그 아래 오늘의 나로서 한 줄을 덧붙였다. 이제 붙잡았다. 그리고 놓지 않겠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다. 빗소리 속에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 버텼다. 그리고 잘 왔다. 컴퓨터를 켜서 새 문서를 열었다. 제목란에 이렇게 적었다. 두 번째 봄. 부재 나에게 출근하는 날들. 커서가 깜빡였다. 나는 첫 줄을 썼다. 나는 매일 아침 나에게 출근한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건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나 자신이다. 문장을 마치자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35회를 돌아와 드디어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밤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문예지에 실린 내 글을 읽고 단편집으로 내보내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책의 제목은 하나뿐이었다. 두 번째 봄. 표지에는 작게 이렇게 쓰였다. 퇴직 후 글로 다시 피어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책의 첫 페이지에는 20살에 내가 썼던 문장이 그대로 실렸다. 나는 언젠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글을 쓰고 싶다. 그 아래 80살에 내가 쓴 문장이 이어졌다. 그 마음이 내게 돌아와 또 다른 봄을 피웠다. 나는 책을 덮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속삭였다. 봄은 끝나지 않는다. 다음 봄은 또 누군가의 이야기로 피어난다.